하얀 한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우통을 벗고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무색해 할 만큼 탄탄한 근육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데 자세히 보니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에 도끼를 냅다 처박아 놓고는 석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머스마가 이래 비실비실해서야 남자 구실이나 하겠나? 이러니 대가 이어질 리가 없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진절머리 나는 잔소리를 꿈속에서도 듣고 있노라니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그런데 그날 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석수의 멱살을 잡아 끌더니 귓가에 바짝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라, 석수야. 이번에 선녀님이 내려오시거든.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드리면 안 된다. 아이가 셋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고는 꿀밤을 대차게 한 대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구름이 휙휙하고 지나갑니다. 바로 비행기 좌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뒤통수가 얼얼하게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맞은 꿀밤이 어찌나 생생하던지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꿈속에서 노인에게 호되게 혼쭐이 난 윤석수입니다. 나이 52의 색시를 찾아 베트남까지 날아온 충청도 토박이 농부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물이 못나거나 소득이 변변찮은 것도 아닙니다. 한때는 청년 농부로 신문에도 실릴 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마누라만 없을 뿐이지 나름대로 행복한 노총각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장가가라는 잔소리를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듣다 보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동네 방앗간 아줌마들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 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선도 보고 어디 물 좋다는 나이트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요. 헌데 나오는 여인들마다 나이 지긋한 누님이거나 애 딸린 돌싱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으로 이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이상도 하지요.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그런 꿈을 꿀 게 뭐랍니까? 괜스레 찜찜하기도 했지만 할아버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셋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요. 그런 개꿈에 나올 법한 헛소리를 믿는 것도 우습지 않겠어요? 석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트랩을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평안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베트남으로 다시 날아가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옷 속까지 파고들었고 뭔가 달큰하고 낯선 냄새가 그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충청도 새벽 흙냄새랑은 전혀 다른 냄새였는데 석수는 코를 한번 킁킁거리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매업체에서 보낸 현지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응우엔이라는 젊은 친구였는데 한국말을 꽤 잘했지요.
함께 온 한국 남자들은 모두 5으로 석수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친구들입니다. 웃고 떠드는 일행들과는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만 멍하니 바라봤지요. 평생 처음 보는 나무였는데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답니다. 맞선 장소는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있는 너른 마당이었습니다. 홍기가 찬 처녀들이 한쪽에 서 있고 한국 남자들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처녀도 있었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처녀도 있었지요. 석수는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했습니다.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이트니 소개팅이니 말만 번지르했지 사실 여자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온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줄 끝자리에 혼자 서 있는 처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뜨거운 바람이 휘몰아쳐 지나갔고 그 처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요. 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 올리는데 그 모습이 이 세상 그림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석수의 시선이 그곳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귀신에라도 쓰인 것처럼 정신을 잃고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쯔엉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는 그 처녀를요. 한참이 지난 뒤에서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응우엔이 슬그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처녀는 22입니다. 사장님이랑 30살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분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고 집안에서도 탐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석수가 응우엔을 잠깐 봤다가 다시 쯔엉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저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응우엔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랍니다. 같이 온 한국 남자들 중 2사람이나 쯔엉한테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 녀석은 키도 훤칠하게 크고 말도 청산유수라 마당에서 쯔엉한테 붙어서 통역을 끼고 이것저것 말을 걸어댑니다. 쯔엉이 슬며시 웃어주자 으쓱하는 꼴이 한 대 쥐어 박아주고 싶을 정도로 얄밉더군요. 또 한 녀석은 면세점에서 비싼 화장품을 예쁘게 포장까지 해와서는 선물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석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한참이나 많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젊은 친구들을 제쳐낼 수가 있겠어요? 뭐라도 정성껏 준비라도 했다면 모를까. 애초에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응우엔이 다시 와서는 다른 분들한테 밀리면 아예 선택도 못 해보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석수는 잠깐 생각하는 척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한마디만 했지요. 저 여자밖에 없소. 그날 저녁 석수는 혼자 마을 시장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심란해진 마음에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지요. 좁은 골목에 과일이니 음식이니 파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낯선 냄새와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골목 한켠 작은 좌판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머리핀이었습니다. 꽃 모양이었는데 작고 하얀 꽃잎이 별처럼 오므려진 모양새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꽃이었지요. 저녁 골목의 흐릿한 불빛 아래서도 그 하얀 꽃잎만이 유독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낮에 봤던 쯔엉이 떠올랐습니다.
수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어딘가 참 많이 닮은 것만 같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건네는 모습이 마치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지요. 석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살랑거리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쯔영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낄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한참을 마당 한쪽에서 멀뚱히 서 있다가 응우엔을 슬며시 잡아당겼습니다. 저기 저 처녀한테 이걸 좀 전해줄래요? 뭐라고 전할까요? 잠깐 고민을 해봤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 붙일 용기도 말재주도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지요. 그냥 제가 줬다고만 해주세요. 응우엔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쯔영한테 다가가더니 이쪽을 한번 스윽 가리키고는 머리핀을 건넸습니다. 쯔영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기였습니다. 그 꽃 이름이 우스아라고 하더군요. 베트남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나무인데 어머니가 자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꼭 나오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라고요. 쯔영이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서 들어온 이야기 속에 있던 바로 그 꽃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석수가 그 사실을 알 리는 없었지요. 이런 걸 보면 인연이란 놈이 참 요상도 하지요.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버리게 만들기도 하니깐요. 결국 쯔영이 석수를 선택했습니다. 응우엔이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처녀 쪽에서 먼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실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만 같았답니다.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듯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키 큰 녀석이 그 꼴을 보더니 입맛을 다셨고 선물 들고 온 녀석은 눈에 잔뜩 힘을 주고는 석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나이도 많고 말재주도 없는 변변찮은 노땅을 선택했냐는 듯한 표정입니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저 멋쩍게 웃어주고 말았지요.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쯔영 어머니가 딸의 손을 석수 손 위에 천천히 올려줬습니다. 무슨 말을 연거푸 해주셨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충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 거칠고 떨리는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지요. 쯔영이 우스와 머리핀을 꽂고 있습니다. 석수가 건넨 그 핀 말이에요. 하얗고 오밀조밀한 꽃망울들이 까만 머리 위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모습이 참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좁고 낡은 방에 두 사람이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침묵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요. 덜덜거리는 석수의 모습이 고장난 로봇 마냥 삐걱거립니다. 쯔영의 무릎만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해줄게요. 정말로요. 쯔영은 그저 가만히 석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쩌면 서툴고 투박한 그의 모습에서 순수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문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실려오고 넘실거리는 백열등 밑에서
두 사람의 밤이 익어갔습니다. 과연 그 간절한 맹세와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가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던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윤 씨가 제일 먼저 앞으로 마중 나왔지요. 쯔영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더니 눈을 맞추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가,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뼉을 가볍게 치며 밝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쯔영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부르기가 좀 어렵네. 비슷한 한국말로 정자가 좋겠다. 정자. 어때? 너도 좋지? 쯔영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쯔영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정이 많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행복한 날들만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요. 하지만 장밋빛 상상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쾅하고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지 않고 뭐해? 밥을 해놔야 농사일을 나갈 거 아냐? 정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이미 농사일을 하러 나간 것인지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조금 못 되었지요. 이 날카롭고 도끼 어린 말투가 어젯밤 공항에서의 따뜻한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떠밀리듯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정자의 한국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다리를 뻗을라치면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또 몸을 일으켜 살림살이를 정리해야 했지요. 결혼을 한 것인지 일꾼으로 뽑힌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무척이나 친절했지요. 밭둑에서 마주치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가끔은 뭔가를 싸들고 와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밝은 미소를 보이며 다가와 주는 것이 퍽이나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가끔씩 불쑥 찾아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꺼내놓고서는 어깨를 툭툭 치고 가는 것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문화인가 싶어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절함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말이 끝날 때마다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이나 한 번씩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쾌하게 느껴졌지요. 분명히 웃는 것처럼 입꼬리가 실룩거리는데 눈빛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더란 말입니다. 얼굴은 예쁘네. 확실히 어린 게 좋긴 좋구먼.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데려온다던데 얼마 받고 왔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인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뱉어냈지요. 어때? 남편이 잘해줘? 밤에 그럭저럭 쓸만은 해? 사실 모두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표정과 행동들에서 느껴지는 불쾌함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었지요. 뭔가를 따지려거나 설명할라 치면 상대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사람들이 나 싫어해? 밥을 떠먹던 수저를 내려놓고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합니다. 원래 시골이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한국에 왔으면 우리 문화에 적응해야지. 그 모든 게 문화 차이에서 온 오해일까요? 그날 이후 정자는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밤새 아이가 울어서 눈을 거의 붙이지 못했지요. 이른 새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농번기인데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시어머니였습니다. 정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동안 석수가 말없이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별거 없으니까 가볍게 운동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자는 그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쪼그려 앉아 딸기를 땄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아랫배가 욱신거렸지요. 저집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조차도 용납하질 않았습니다. 나 때는 애 낳고 다음 날부터 일했어. 엄살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란 말이야.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탁하고 뜨끈한 무엇인가가 턱 끝으로 떨어집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왜 이렇게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는데 그제서야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자의 입은 꽉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뿐이었지요. 아이들한테 베트남 동화를 들려주면서 잠깐이나마 쯔엉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멍하니 되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또다시 쓴소리를 뱉어냅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을 해야지. 듣기도 싫게 뭐라고 쪼잘거리는 거야?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으니 무슨 반푼이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도 마음속 쯔엉을 꺼내놓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정자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손때가 묻어 낡은 노트였지요. 오늘 날짜를 적고 베트남어로 조심스럽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쯔엉이에요. 오늘 이곳 한국은 많이 추워요. 밭일을 하고 들어오면 손끝이 얼얼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 집 마당이 생각나요. 엄마가 마당에 쭈그려 앉아서 나물 다듬던 그 모습이요. 요즘은 제가 이상해지는 것만 같아요. 몸이 아픈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정자라고 불러요. 처음엔 새로운 한국 이름이 생겨서 좋아했는데 이제는 거울을 봐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쯔엉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요. 엄마 기억나요?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던 우스와 나무 이야기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엄마를 찾았을 때 마당에 나무가 하얀 집을 내어 아들을 먹였다는 그 이야기요.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한테서 꼭 그 나무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달큰하고 따뜻한 냄새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젠 그것조차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 편지가 엄마에게 도착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라도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종이 위에 내 이름 쯔엉을 적어보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정자는 쉽사리 잠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끌어안은 이불 위로 눈물 자욱이 번져만 갔지요. 한 달 후 새벽을 여는 석수의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방문을 열어 젖히고 밥을 차려달라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자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불을 덮은 채 꼼짝달싹을 안 하지 뭡니까? 야, 일어나. 지금이 몇 시인데 이러고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힘없이 몸이 흘러내립니다. 싸늘합니다. 등골이 서늘한 기운이 전신을 찌르르 관통합니다. 그제서야 머리맡에 쓰러진 약통이 눈에 들어왔지요. 얼마 전에 처방받은 수면제였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황급히 구급차가 출동하고 놀란 마음을 다잡을 새도 없이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다며 중증 우울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충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면서요. 석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년입니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산 세월이 4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자신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꽁꽁 감춰두었던 선녀님의 날개옷이 닳고 닳아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을 왜 이제서야 보게 되었냐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멍하니 먼 곳만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농사일을 도왔지만 정신은 어딘가에 두고 온 텅 빈 껍데기처럼만 보입니다. 그런 정자를 보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깐요. 어느 날은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정자가 울먹이며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잠깐만이라도요. 그날 밤 석수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옛날 베트남의 하늘도 그랬었지요. 저 멀리 달빛을 등지고 할아버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셋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 허탈한 웃음을 짓고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기라도 하라는 듯이 고개를 휙휙 저어버렸지요. 그래, 둘이나 낳았으니 괜찮지 않겠어? 돌아가신 분 헛소리를 지금까지 신경 쓴 것도 참 바보 같았지.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조용한 밤, 작은 결심을 내리는 석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를 베트남에 잠깐 보내려 한다고 며칠만이라도 친정 어머니를 만나고 오면 나아지지 않겠냐고요. 지금 농번기인 거 몰라? 무슨 베트남이야? 그럼 나 혼자 일하다가 죽어나가라는 소리냐? 엄마, 저 여자 응급실 갔다 온 거 벌써 잊으셨어요? 어머니가 멈칫하더니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정자 혼자서 3박 4일로 다녀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말을 전했을 때 정자의 얼굴이 달라지더군요.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입니다. 뭔가 아주 오랫동안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달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토록 그리워한 엄마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됐으니 말이에요. 떠나는 날 새벽, 정자는 혼자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이들 방에 잠깐 들려서는 살며시 볼에 입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석수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정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에 올랐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도 보고 식구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겠지.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을 못했겠지 하고 생각했지요. 나흘이 지나고 닷새째 되던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어보았지만 끝내 전화기가 꺼져버렸다는 안내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석수는 뭔가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생떼 같은 새끼들을 두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했었지요. 멍청하게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던 서슬퍼렇게 바짝 독이 오른 직감이라는 녀석의 날카로운 이빨을 이제서야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정자의 방을 뒤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장모님의 연락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번호는 정자 핸드폰 안에만 있었지요. 석수는 단 한 번도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허겁지겁 결혼정보업체에 연락해 보았지만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찾을 수 없다는 회신만이 돌아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석수가 애초에 나쁜 사람이었던가요?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쯔엉을 마주하고 수줍어하며 말도 제대로 못 걸던 청년이 있었지요. 서툴게 쭈뼛거리며 직접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해 직원을 통해서만 몇 마디를 건네던 그 청년 말이에요.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우스와 나무의 꽃을 닮은 머리핀을 쥐어주었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땠었나요? 설레이는 첫날 밤 터져버릴 것만 같던 심장을 부여잡으며 진심을 다해 고백하던 그 청년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선녀가 떠나고 나서야 그 바보 같던 청년의 순수했던 눈빛이 돌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새벽 5시에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정자를 보면서 며느리 도리를 하는 거려니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못 끝낸 몸으로 비닐하우스에 쪼그려 앉아 있던 정자를 보면서 원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려니 했지요. 아이들한테 베트남 말로 책을 읽어주다 조용히 책을 덮던 정자를 보면서 어머니가 또 한 소리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나에게 기대라고 든든한 벽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토록 쉬운 한마디를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수가 정말로 나쁜 사람인 걸까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욕으로 버텼습니다. 이런 은혜도 모르는 오랑캐 같은 것.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지네 엄마한테 붙여줬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지가 도망쳐봤자지. 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붙들어와. 아주 다시는 못 도망가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든지 해야지. 황혼육아에 허리가 휘어진 와중에도 입에서 욕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석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라도 열었다가는 어머니에게도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밤이 가져오는 적막은 석수를 미칠 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떠나버린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엄마는 잠깐 외할머니한테 갔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래요. 금방 돌아오겠지요. 그 짧은 대답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만 들려오네요. 얼마 후 원망이 가라앉으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오랫동안 혼자 쌓아두었다는 말, 그 빌어먹을 우울감을 자신이 꾸역꾸역 떠밀어 먹였던 것만 같습니다. 무려 4년입니다. 아껴주지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낯설고 외로운 땅에서 기대어서 쉴 수 있는 작은 휴식처마저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지요. 석수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5달이 지나고서야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경기도 안산의 빌라촌에 정자가 살고 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지요. 석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찾으면 뭐라고 할지, 어떻게 데려올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어쩌면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끌어안고 다음날 새벽 차를 몰아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우고 정자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다가왔지요. 작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바로 정자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정자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배가 불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요. 그리고 그 옆에 이국적으로 생긴 젊은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서로를 마주보며 어쩌면 저렇게도 행복한 웃음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 순간 석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핸들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오히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당황해하며 겁먹은 얼굴과 의아해하며 미심쩍어하는 표정의 얼굴이 분노에 휩싸인 남자에게로 가까워집니다. 석수는 재빨리 남자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순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지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자격지심인지 딱히 뭐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4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자신은
단 한 번도 저 여자의 행복해하는 웃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욱더 석수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안 돼요. 제발. 쯔엉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쥔 채로요. 안 돌아갈 거야. 제발 나를 좀 놔줘.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밀고 올라온 그 무언가가 목소리인지 울음인지 알 수가 없어서 뱉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왈칵 쏟아질 것만 같은 그 무엇인가를 꾸역꾸역 삼키며 석수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지요. 자꾸만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리를 헤집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속버스에 오르던 그날의 새벽이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애써 외면하며 그냥 흘려보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아니지요. 그보다 훨씬 전이었어야 합니다. 쯔엉이라고 불러줬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막아섰어야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한마디를 했어야 했습니다. 충청도 시골길에 접어들자 별들이 우수수 흘러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뜨거워지는 눈시울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갑니다. 아이가 셋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 날개옷을 감추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줬어야 했던 것이지요. 날개를 잊어버릴 만큼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꾼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지요. 돌아온 석수는 그날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왜 붙잡아 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어옵니다. 석수는 신발을 벗으며 나직하게 말했지요. 못 찾았어요.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쯔엉의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이 쯔엉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깐요. 어머니는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허공에 대고 뭐라고 욕짓거리를 쏟아냈지만 석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새벽이 되도록 잠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후로 모든 살림은 석수가 맡아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짓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메워서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냈지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집안에는 침묵이 자연스럽게 전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쯔엉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지요. 거리로 나서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색시가 도망갔다더라. 애초에 딸이나 마찬가지인 아가씨를 데려온 게 잘못이라고도 했지요. 예전 같으면 열불이 나서 뭐라도 한마디 쏘아붙였을 텐데 그저 흘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소연해봤자 뒤에서 조롱이나 해대겠지요.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물어왔지요.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몇 밤이 지나서야 돌아오는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칭얼대기가 일쑤였습니다. 애들도 알더군요. 결국은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첫째 녀석이 도화지를 펼쳐놓고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라고 하더군요. 도화지 위에는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런데 쯔엉의 모습 아래에 낯선 글자가 보입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어. 엄마 나라에서 사랑해라는 말이래. 그 글씨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쯔엉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심어둔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석수에게 바래왔던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석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물을 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겁지겁 아이들 밥을 챙기고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저 보통의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지요. 용달차에 두 녀석을 싣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던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엄마를 묻는 날이 오면 석수는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너희 엄마는 날개 달린 선녀님이었단다. 그러니 원망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고요. 남아있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지내야 선녀님도 웃으면서 지켜볼 것이라고요. 따스한 봄날, 마침내 선녀를 떠나보내고 나무꾼만이 아이들과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어린 시절 숱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니까요.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오늘 베트남 선녀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담는 내내 옛 이야기와 닮아 있으면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기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옆자리를 지켜주는 분에게 오늘만큼은 딱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힘들지 않았느냐고, 지금은 괜찮은 거냐고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쯤이면 석수는 유치원 문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쏟아내는 하늘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선녀님, 부디 그 먼 곳에서 마음껏 웃으시길 바랍니다. 꼭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황혼의 강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